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5월 고용 동향 발표됐잖아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마저 이 결과를 보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8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고요. 실업률은 반대로 18년 만에 또 가장 높았습니다. 정말 재난 수준의 고용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걸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왜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는 걸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송수영 교수,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통계치 좀 보셨죠? 네. 뭐 최악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서 약간 과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을 했다. 예. 정말 뭐 역대 최악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네. 뭐 수치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취업자 증가율이 제일 낮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여기서도 한 1년 전쯤에도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데이터를 코시스에서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봤는데 네. 그때도 보면은 특히 15세에서 19세는 이 최저임금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지만 네. 20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계절적 요인과 이런 걸로 인해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현재 높은 상태죠. 30세 이상이나 오히려 50세나 이쪽은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데 반해서 20세에서 29세는 현재로서는 실업률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네. 하는데 자,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현재로서 계절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겠지만은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해석한 것이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늘어난 것 같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다. 그 얘기는 뭔가 아니 새롭게 네. 그 일자리를 찾으려고 다시 나오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가 될 터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같은 수치를 놓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이것이 참사나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어떤 언론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선비즈라는 그 언론사에서 지난 네. 4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네. 그 비교 수치를 일종의 실업률 자체가 총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취업률 자체가 늘어난 거,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대단히 좀 잘못된 것이 같은 비교 대상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취업률 자체가 같은 동월 대비 증가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네. 총 실업자 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더 벌어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숫자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교수님께 말씀해 주셨고 예. 저희가 이번에는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실 거라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딱 봤을 때 청년들은 현재 고용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취업 시장이 빙하기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여전히 네.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제 보통은 1년은 잡는 것이 지금은 기본인 상황이 되었고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가서도 금방 나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방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앙 정부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예, 그래서 가령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예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만 이제 급급했다면은 이제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거나 옷을 조금 살 수도 있다거나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인 거죠, 조금은.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한 그 큰 원인을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정부가 지금 꼽고 있는 원인,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이유가 고용 부진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그 고령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현재 15세에서 19세 그다음에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총수요.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이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면서 자기의 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로서는 미국 정부가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지만 2014년, 14년대 돼서야 비로소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래에도 이자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동안에 뭐 R&D나 이런 데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수준에 있었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축을 할 필요가 없고 해봤자 남는 게 없구나 하는 인식이 생겼을 때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경제가 성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청년들 실업 문제가 크긴 하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특별하게 찾기가 힘듭니다. 혁신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나 이쪽에서 있는 산업에서는 그렇게 취업 창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자동적으로 자동화를 통해서 기술력이 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실업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높은 기술력이 있는 사람만이 취업이 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나온다고 해도 또 해고되는 것이 또 그만큼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벤처라든지 소기업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고 중기업이나 대기업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이나 사실 규제개혁이라는 말로 표현됐지만 세제를 낮춰주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취업률도 높이지도 못하고 경제만 망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것이 없을 때 돈이 남게 되면은 그거를 어차피 주주들이나 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계약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제일 쉬운 것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경제를 망치게 됩니다.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바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이 취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거 감소한다. 그다음에 실업률이 높다. 그거는 현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나 중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취업을 늘리셔 한다고 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이 문제를 바라볼게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뭐 고용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뭐 그 문제는 상대적인 뭐 시각일 수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임시직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더 줄어든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교수님 두 분께 다 여쭤볼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단 지배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임시직과 그 부분은 당연히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쓸 텐데 거기서 인상분이 됐을 때는 그거를 최소한 자영업 하시는 분이 그거를 자동화로 바꾸거나 그 사람을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럼 그것은 당연히
그 여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무처장님이 좀 더 와닿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실제로 그런 뭐 아르바이트나 단기성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들은 조금씩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지금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 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직 시간이 아직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짧다. 아직 네. 인상이 이루어진 지가 이제 반년도 안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분들의 그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가 임대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법적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더 배제되거나 그런 피해를 입는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 이전 소득 강화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같이 병행되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데 사실 뭐 임시직, 일용직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에서는 이제 전후방 효과가 큰 제조업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제일 큰 극복해야 될 문제겠죠. 네. 저희가 그 제조업이 일자리를 감소하게 되는 것은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그 여파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가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조선업이 굉장히 또 주문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업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은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확 그쪽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하면은 나중에 또 대량 해고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 사회 안전망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실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버텨내고 다시 또 호황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으로 안정장치를 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돌아가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무처장님. 연령대로 본다면요. 청년층의 고용률이 지금 제일 많이 낮아졌다는 말이죠.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뭐 최저임금 얘기도 잠시 언급하셨고 다른 어떤 그 제반 여건들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뭐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청년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의 어떤 낮은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안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일단은 지금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을 늘리고 이제 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아직은 현장에서 실행된 지가 아직 너무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좀 정책의 보완이나 실행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의 문제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인 만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사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문제이고 정부가 이제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취업 유도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청년층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청년층에게 상당히 인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들은 네. 이제 들어간 일자리에 오래 일을 할수록 종합적인 일자리의 질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뭐 성평등한 문화라든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그런 지역 일자리의 어떤 생활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현재 고용 상황 사실 어떠한 원인에서든 간에 굉장히 답답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 이게 고용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현 정부 임기 말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것이 지속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무처장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청년들의 지방 정부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실업 대책으로서 지방 정부에서 지방에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공기업 측에서 할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 있어가지고 그것을 타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는 공기업이 좀 역할을 해야 되고 공기업 측에서는 저는 약간 노조에서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억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자,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주로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역시 청년 일자리 네. 문제입니다. 차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정부가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방향성을 짚어본다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걸 마중물을 삼아서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나왔었죠. 중소기업 쪽으로 청년들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부여한다든지 세제 혜택들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공공부문, 중소기업 이런 식의 어떤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그런 방향성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당연히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 방향성 자체가 그게 잘못되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이제 있었던 그런 정책은 뭐 규제를 완화한다느니 뭐 네. 혹은 창업을 장려한다느니 이런 정책들만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정책들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10년 동안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다른 방향의 시도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는 이제 지금의 정부의 큰 방향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물론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안전망의 강화라든가 사회 임금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의 그런 대책들이 임기 말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개선할 필요라든지 아니면 좀 방향의 접근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기서 네.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서 세제 완화라든지 세제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거는 대단히 그 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사무처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마중물로서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났을 때 그것이 그다음에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소득 증대가 이어졌을 때 그다음에는 민간 기업에서의 투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민간 기업에서 취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4, 5년 이상은 지속이 되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그만뒀을 때는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창출을 취업을 해낼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줘야지만 민간 기업에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민간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절대로 소비가 늘어나야지만 그다음에 민간은 투자를 늘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 경제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책은 절대로 취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수님 의견은 그러시지만 반대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반론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써서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뭐 소비가 늘도록 돈을 말 그대로 지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나고 보면 언발의 오줌두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를 육성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반론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서요. 네. 근데 그 의견에서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 어떤 산업이냐 하면은 이제 혁신 산업일 경우에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산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취업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에 중기업이나 제조업 쪽에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제조업의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세제 혜택을 준다 한들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민간 기업들은.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수출 길이 지금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 정부나 이런 데서 보호무역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 중소기업이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먼저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시켜 줘야지만 그다음에 뭔가 기업들이 취업도 늘리고 경제 발전이 이끌어난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시장 근본주의적 경제학자들 특히 그 파마하고 그 코크란이라는 분이 시카고 학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경제의 기본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네.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근거는 세금과 민간의 저축입니다. 우리 네. 국민들의 저축입니다. 이 두 가지하고 정부가 쓰는 재정 지출과 그다음에 민간 투자는 항상 회계학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당연히 GDP가 늘어납니다. GDP가 늘어났을 때는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일종의 저축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소비도 늘면서 당연히 저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주장을 하면서 그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는 아까 언발의 언발의 오줌 누기요? 예, 언발의 오줌 누기에 다름없고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얘기는 이거는 경제학의 대학교 1학년에 나오는 기본 자체를 잘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취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지난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독려돼 왔던 육성돼 왔던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창업 정책이었단 말이죠. 뭐 창조 경제라는 이름이었죠. 많이 창업해라, 많이 지원해주겠다.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번 정부는 또 뭐 예를 들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렇죠, 예.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창업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정부가 뭐 창업을 독려하겠다라는 거는 뭐 그 자체로는 뭐 그 자체는 정부의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저는 이 창업 정책이 뭐 어떤 일자리를 이걸 통해서 늘리겠다라는 네.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 정책은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이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어떤 신서비스업 육성 이런 미명하에서 이제 그런 예시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예시로 등장하는 것들이 뭐 우버라던가 아니면 어떤 요즘에 최근에 등장하는 뭐 배달 서비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사회적 인프라에 어떤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 허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커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좀 의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배달 서비스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소위 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노동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가령 지금의 상황은 이제 고용보험은커녕 산업재해로부터 이제 보호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시대 조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제도들을 손보면서 같이 창업 정책이 병행되어야지 그것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은 사회적인 여파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 고용 문제 저희 다뤄봤습니다. 역시 난제군요. 네. 네, 오늘 송수영 교수, 김영민 사무처장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